수도원 입햇날, 집 떠날 무렵 새벽 기운이 아직도 선명하다. 현관을 열고 나서는 순간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바람은 출가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속삭임을 건넸다. 바보야, 춥잖아. 다시 생각해봐. 뒤따라 배웅하는 식구, 그 누구도 말이 없었다. 나는 당시 고3 학생 신분으로 졸업을 한 달여 남겨두고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렇게 19에 들어가서 30이 넘어 나왔으니 20대 젊음이 갈색 수도복 자락으로 물들었다. 그 지난 경험이 50을 마주한 지금까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다. 수도 생활은 진리 추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여정이다. 수도원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나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내기 대학생 기분으로 입회한 사람도 있고 회사원으로 살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다. 직업군인이었다가 제대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중퇴하고 들어온 사람도, 기술직 노동자로 살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세밀한 사람, 거친 사람 등 천차만별이다. 그들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면서 다양한 이웃들로 오직 하나의 목적만 같았다. 진리란 무엇인가? 이 작고 단순한 질문이 그들을 수도원 공간으로 모여들게 했다. 그 안에서 적지 않은 파동이 일어난다. 삶의 언어가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방식대로 유연하면서도 질서 있게 진리를 추구한다. 그걸 수도원에서는 형제애 또는 형제체라 부른다. 수도원을 떠난 지금 다시 조심스레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수도원 안에서든 밖에서든 변한 게 없다.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는 걸 경계하고 거짓된 자아상에 머물지 않고 깨어 있으려 움직인다.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수도원에서 배웠다.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곳은 수도원이다. 이제 여기에서 그 수행의 여정을 공개하려 한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수도원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지은이 김선호, 펴낸 곳은 항해입니다. 이 책은 한 청년이 수도원에 입회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19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학교에 다니는 나이에 주인공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채 진리를 향한 탐구에 몰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누구에게나 다르겠지요. 지은이와 비슷한 나이에 또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다른 길을 걸었던 저로서는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삶의 여정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수도사의 삶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깊은 사유를 초반에는 대단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는 점에서 독특했습니다. 수도원의 일상, 형제들과의 우애, 티베트와 필리핀으로의 순례 등이 그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진지하면서도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자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19의 어린 날, 담배 연기에 매료되었던 청년은 32의 나이에 책임있는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수도원의 고유한 벽 안에서 시작해 세상의 소란 속에서 꽃 피워진 듯합니다. 수도원이라는 고유한 피난처에서 배운 교훈들은 바깥 세상의 무대에서 그의 인생을 조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도 되고요. 이제 50을 바라보는 저자에게 그
그 시절의 경험은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향한 굳건한 초석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똥 푸는 걸로 시작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원기와 청원기를 마치면 수련기에 들어간다. 이 기간은 실연기라고도 불리는데 1년 동안 외부와 모든 연락을 단절한 채 수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익히고 작은 형제로서 프란치스칸 영성을 깊게 있게 성찰하는 시기이다. 이때 배운 영성으로 평생 빌어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히 교육받는다. 또 공식적으로 수도복을 입는다. 나 또한 선배들이 입던 수도복을 받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다소 빛바랜 갈색 수도복이 제법 잘 어울렸다. 수도복과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폼생 폼사였다. 같이 수련받는 이들을 수도원에서는 평생 동기라고 부른다. 마치 해병대 출신들이 만나면 몇 기인지 따져 묻듯 형제들은 언제 수련받았는지가 기수가 된다. 1998년도에 수련을 함께 받은 우리 동기는 나를 포함해 5명이었다. 우리는 자칭 독수리 오형제라고 했다. 똘똘한 모세, 단순함의 극치 레오, 작은 언니 루가, 큰 언니 테오필로가 있었다. 루가와 테오필로 형제는 동기 중 형님이었지만 마음 씀씀이가 워낙 세심해서 우리 사이에서는 작은 언니, 큰 언니로 통했다. 5명이 12달을 채우려면 한 사람이 보통 2, 3개월 정도 소임을 돌아가며 맡아야 했다. 각각 전례 담당, 농장 담당, 주방 담당, 손님방 담당, 반장 형제 등의 역할을 맡았다. 그중 수련기에 농장 소임을 맡았던 시간이 가장 가슴에 남는다. 추운 겨울에 농장 담당을 맡으면 별로 바쁘지 않다. 하지만 한창 농번기에 농장 담당을 맡게 되면 할 일이 끝없이 이어진다. 나는 농번기에 농장 담당을 맡았다. 아침 먹고 소임 시간이 되면 밭에 물 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수련소에 사과밭이 있었는데 사과나무가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방치 수준이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은 없었다. 농장 담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한 일은 똥 푸는 일이었다. 식탁에서 식사 중에 호박 농사 이야기가 나왔다. 작년에도 밭에 호박을 심었는데 개똥으로만 채워 넣었더니 땅심이 없어서 작황이 시원찮다는 것이다. 그러자 누군가 인분이 직방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방 도우미 아주머니 댁에서 가서 똥을 퍼오기로 결정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똥을 퍼가서 좋고 우리는 밭이 기름질이 좋다며 다들 찬성했다. 한참을 좋다며 웃고 떠들다가 퍼뜩 깨달았다. 내가 농장 담당이었다. 농장 담당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호박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이웃집 똥까지 퍼가며 키워야 하는지 하늘도 참 무심했다. 며칠 후 독수리 오영재는 긴 장대에 바가지를 매달고는 손수레를 끌고 똥을 퍼담았다. 적당한 간격으로 땅을 파서 난 한 바가지씩 퍼부었다. 며칠 뒤 1년 동안 묵은 나무 잎사귀로 된 두엄을 그 위에 뿌리고 한 삽 한 삽 밭을 뒤집어 엎었다. 참으로 그 향기는 진했다. 그해 호박은 만삭 여인들처럼 끝없는 대풍이었다. 농장의 새침대기는 고추밭이었다. 고추 농사는 은근히 할 일이 많았다. 일일이 지지대를 세우고 또 끈으로 묶어줘야 했다. 고추는 벌레에도 약하고 비가 오면 병에도 잘 걸리는 식물이었다. 또 고추밭에는 늘 허리를 굽히고 일해야 해서 농사 내내 인내심이 요구되었다. 그래도 잘만 가꿔주면 끊임없이 결실이 맺히는 기특한 효자였다. 농장 소임이 끝나고 가을이 지나 빈 고추줄기를 뽑아서 버릴 때 일부러 다른 일을 택했다.
세심히 정성을 들였던 고추줄기를 뽑는 게 참으로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 해에는 처음으로 옥수수를 심어보았다. 약 200그루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말 잘 자랐다. 별로 손댈 것도 없이 쑥쑥 자랐다. 물만 주면 알아서 자라는 이쁜 것들이었다. 그렇게 옥수수 알이 연걸기 시작할 무렵 태풍이 지나갔다. 유독 키가 큰 옥수수밭만이 쑥대밭이 되었다. 지지대가 없던 옥수수들은 헝클어진 머리처럼 뒤엉켰다. 다들 소임에 바빠 옥수수 살리는 일을 도울 일손이 부족했다. 동기 중에 제일 큰 언니인 테오필로 형제가 말뚝을 받고 줄을 연결하라고 조언했다. 그 줄에 쓰러진 옥수수대를 걸쳐만 놓아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했다. 밭에 나가 살펴보았더니 절반 정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창고에 가서 말뚝을 쓸만한 철제 기둥을 찾은 뒤 해머를 써서 밭에 단단히 박았다. 무척 고됐지만 살리고 싶었다. 만신창이가 된 옥수수밭을 보자 가슴이 휑하니 구멍이 뚫린 듯했다. 아침마다 물만 주며 키운 옥수수였지만 어느새 정이 들었다. 농부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태풍으로 망가진 밭을 보며 망연자실하는 농부들을 뉴스에서 볼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소임으로 농사를 맡았을 뿐임에도 넘어진 옥수수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말뚝으로 기둥을 세우고 줄을 연결해서 그 위에 넘어진 옥수수를 걸쳐 놓았다. 비를 머금은 옥수수대가 너무 무거워서 줄이 자꾸 끊어지곤 했다. 지쳐서 주저앉고 싶었다. 창고에 가서 쓸만한 줄이 없는지 살피다가 오래된 전깃줄을 발견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다. 전깃줄 3가닥을 꼬아서 말뚝에 연결했다. 다행히 전깃줄은 옥수수 더미의 무게를 견뎠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뚝이 견디지 못하고 뽑히거나 부러졌다. 결국에는 말뚝을 다시 박고 말뚝 주변에 버팀줄을 연결해서 땅에 박았다. 그리고 나서야 간신히 옥수수 절반가량을 줄 위에 비스듬히 놓일 수 있었다. 그 뒤로는 남은 옥수수 줄기를 낫으로 베어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미안했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았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늘은 무심히 그 계획을 흩어버린다. 운명의 장난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동기 형제들과의 추억은 수련기에 1년 동안 가장 많다. 아무래도 서로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깎이고 배울 일이 많아서일 것이다. 나중에 서약하고 한 명의 수사로서 소임이 주어지면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도 각자 일에 바빠서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수련기를 수도 생활의 꽃이라고 부른다. 외부 사목 활동 없이 아직 수도 생활에만 전념하는 특별 보장기간 같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에 한 심리학 전공 교수님이 수도원에 방문해서 한 말이 기억난다. 수도 생활이 특별히 부럽지는 않은데 1년 동안의 수련기는 탐난다고. 그분이 똥을 퍼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똥을 푼다고 해도 수련기는 탐낼 만한 기간임을 인정한다. 땅속 깊이 박힌 보석은 깊게 파야 얻을 수 있다. 다른 방도는 없다. 돌아가신 어느 노수사님의 강의 중 말씀이다. 수련기는 한 곳을 깊게 팔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특별한 시기이다. 아빠가 되다. 성북동 수도원 언덕을 따라 20분쯤 올라가면 언덕배기 끝에서 성가정 입양원이 있다. 유기서원 2년차 때 매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그곳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선배 형제가 다른 곳으로 소임 가면서 내게 소개해준 곳으로 약 2년 정도 다녔다. 하는 일은 1에서 3세 정도 된 아기들과 같이 놀아주는 일이었다. 같이 놀다가 아기가 똥오줌을 싸면 엉덩이를 물수건으로 닦고 기저귀를 갈았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마당이나 근처 동네로 데리고 나가 산책도 했다. 솔직히 나는 아기가 이쁜 줄 몰랐다. 아기와 4시간을 노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몸이 힘들었다기보다 지루했다. 지극히 단순한 놀이를 계속 반복하여 하다 보면 어느새 졸음이 쏟아졌다. 가끔 다른 봉사자들이 너무 즐겁게 몇 시간씩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들까지 내 품에 안겨 잠들기도 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곧 그곳에서 상주하는 부모가 아기를 깨우도록 안내했다. 낮에 잠이 들면 밤에 안 자고 울어서 다른 아이들도 다 깨운다는 것이었다. 잠든 아기를 보는 것이 가장 좋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졸린 아기를 깨우고 나도 졸고 앉아서 그렇게 같이 토요일 오후를 버티다가 돌아왔다. 이곳에 있으면서 입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았다. 그 전에는 아기를 키우고 싶으면 누구든지 데려가서 키울 수 있을 줄로 알았다. 가끔 입양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기 방을 둘러보고 갔다. 담당 수녀님은 입양은 원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교육도 받아야 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지 증명해야 하고 몇 번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 가정 환경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검증을 거치고도 아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상처받는 것은 아이라는 것이었다. 날씨 좋은 어느 가을날이었다. 아기를 마당에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마침 한 가정으로 입양되어가는 아기를 보았다. 온 가족이 와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새로운 식구가 될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았다. 모두 정말 기쁜 표정이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 그러다가 차를 타고 휑 떠나버렸다. 부디 행복하게 무럭무럭 잘 크기를 마음으로 기도했다. 얼마 뒤 아가 방으로 돌아왔는데 늘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부모가 안 보였다. 잠깐 화장실을 갔거니 생각했다. 그래도 이상했다. 아기들만 놔두고 어디를 가실 분이 아니었다. 궁금한 마음에 찬찬히 방 안 곳곳을 살폈는데 누군가 부모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부모였다. 그녀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 마음대로 소리도 못 내고 버려진 신문지 마냥 한 구석에 구겨져서 우는 모습이 더없이 애통해 보였다. 누구의 이름을 되뇌고 있었다. 조금 전 입양된 아기를 부르는 것이었다. 못해도 2년 동안 정들었을 아기를 보내는 마음은 그녀에게 자식을 보내는 심정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매번 정든 자식을 떼어보내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그들이 더없이 거룩해 보였다. 나처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와 아기들이랑 놀다가 졸다가 하는 봉사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터벅터벅 수도원을 걸어 내려가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자로 산다고 한 건 나였다. 정말 포기하고 떠나보낸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내게 물었다. 포기한 것 중, 떠나보낸 것 중, 그토록 가슴 저리고 아픈 것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버린 것은 별로 없었으며 그나마 버렸다고 한 것들도 참 버리기 쉬운 것들 뿐이었다. 일주일은 빨리 지나갔다. 다시금 토요일이 되어 봉사활동을 하러 가야 했다. 그날은 괜히 몸도 뻐근한 것 같고 피곤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었다. 사실 감기 기운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다. 감기에 걸리면 그 핑계로 아기들에게 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수화기를 들었다. 감기 기운 때문에 오늘은 쉬겠다고 전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내려놓았다. 가서 꾸벅 조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다하고자 마음을 다잡았다. 입양원에 가서 책임을 다해 성심성의껏 졸았다.
가끔 아기가 나를 깨우듯 칭얼거리면 흘리던 침을 닦고는 반사적으로 까꿍 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는데 똥 냄새가 코로 파고들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기가 똥을 누웠는데 내가 좀 오랫동안 존 것 같았다. 아기를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쓱싹쓱싹 닦고는 보송한 기저귀로 갈아줬다. 아기는 울지도 않고 초롱초롱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응가를 했으면 좀 울고 보채지. 그러면 내가 진작 알고 갈아줬을 거잖아. 아기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리며 기저귀를 갈았다. 기저귀를 마저 채우고 있는데 나를 보는 아기의 시선이 느껴졌다. 곧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하늘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아기가 나에게 아빠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칼이 박히듯 아기가 쑥 들어왔다. 도저히 빼낼 수 없이 박혀버렸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뒤로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찢듯 주저앉았다. 25살. 철없이 졸던 가브리엘 수사는 그날 찰나에 아빠가 되어버렸다. 아기가 예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아빠가 된 순간 아기가 애잔했다.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새빨간 공갈이었다. 애잔하다 못해 심장이 녹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수도원에 돌아가 한 형제에게 그 심정을 고백했다. 그 형제는 내게 그랬다. 그냥 아기들이 어바바바 하고 아무 말이나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그 말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렇지 않았다. 정말 나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 순간 나는 아빠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도망칠 수 없었다.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제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다. 그토록 내 곁에 붙어있던 졸음 귀신도 떨어져 나갔다. 행복했다. 신학교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창밖 구름에서 아기 얼굴이 보였다. 성무 일도를 하는데 아기똥 기저귀 냄새가 났다.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았다. 행여 감기가 걸리면 보러 갈 수 없기에 비타민도 먹고 식사 시간에 나오는 과일은 죄다 먹어치웠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 아기를 보며 두어 달이 행복하게 지나갔다. 어느 토요일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입양원으로 달렸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아기가 없었다. 부모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 입양되었다고 했다. 왜 내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하고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아무 말도 못했다. 갑자기 몸살 감기가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아팠다. 2시간쯤 다른 아기를 보면서 넋나간 듯이 앉아 있었다. 마침 몇 명의 봉사자들이 우르르 방으로 들어오기에 그들에게 아기를 건네고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원장 형제님께도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저녁 기도도 빠지고 식사도 빠졌다. 아무도 모르게 방에 엎어져서 흐느껴 울었다. 처음으로 소중한 것을 떠나보낸 날이었다. 그날 밤 성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았다. 가슴이 허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밤이 지났다. 너무 보고 싶었다.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매달리듯 기도를 했다. 그때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왔다. 빗줄기 사이로 마음이 포근해짐을 느꼈다. 아기가 어디선가 따뜻한 숨결로 잠들어 있음을 그 빗줄기로 알았다. 보이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기운이 서서히 돌아왔다. 아기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자 가슴이 조금씩 채워졌다.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해줬다. 자식은 그런 존재였다.
죽음을 응시하다. 필리핀 작은 형제회가 활동하는 빈민 지역 공동체를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에 얼기설기 지은 2층 집이 즐비한 동네였다. 낮에 그곳을 건너라면 찜질방을 거니는 착각이 들 정도로 더웠다. 그래서 한낮에는 더위를 견디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후 늦게 마을을 혼자 둘러보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골목 어느 집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 집으로 들어갔다. 꽃 장식을 한 하얀 관에 내 또래의 젊은이가 누워 있었다. 젊은이의 아버지와 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그 옆에 앉아서 울었다. 조상집이었다.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이웃들이 곁에 앉아서 위로를 해주는 듯했다.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관 옆으로 다가가 성호를 긋고 잠시 기도했다. 그러자 망자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다. 나는 내 소개를 하며 구슬픈 소리가 들려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손을 덥석 잡고서 연신 고맙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보다시피 집은 가난하지만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 덕분에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애의 엄마는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고 나는 몸을 다쳐서 첫째가 택시 기사 일을 해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젯밤 택시 강도를 만나서 그만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몸 여러 군데에 칼자국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발견된 뒤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돈을 뺏기지 않으려 저항하다 그리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다음 날 장례식에 와줄 수 있느냐고 묻는 그에게 나는 아드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방침대에 눕자 아픔이 가슴을 덮쳤다. 죽음을 목격한 한 인간으로서 또 억울한 죽음을 바라본 한 인간으로서 그 앞에서 어떠한 온전함도 다 맥없이 무너지는 인간 본연의 나약함에 화가 났다. 아들을 보낸 아비의 한없이 슬픈 눈동자를 본 나에게도 슬픔이 무한처럼 쏟아졌다. 죽음 앞에 유한한 인간과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의 무한한 슬픔이 교차하는 밤이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대로 장례식에 참석했다. 탄사제가 장례 미사를 진행했고 젊은이는 가까운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 죽어서도 빈부의 차이는 극복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시멘트로 만든 벌집 구멍 같은 공간에 관을 밀어넣고 뚜껑으로 입구를 막았다. 그리고 그 뚜껑을 방금 갠 시멘트로 봉했다. 마지막 몸 누일 장소도 좁디 좁은 공간이었다. 주변에 다른 으리으리한 묘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2층 집 모양의 묘지도 있었다. 표현하기 힘든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나는 혼자 그 공동묘지를 찾았다. 나는 벌집 구멍 속에서 젊은이의 자리를 금방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꽃을 올리고 있었다. 공동묘지 주변에서 자라는 노란 꽃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다시 와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여기 와서 아들을 보면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2년 뒤에도 계속 찾아올 수 있을지 걱정했다. 이 묘지는 임대한 것이라 2년 뒤에 돈을 더 내지 못하면 시신을 더 먼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 보지도 못할 터였다. 죽은 이조차도 편히 눈 감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정말 기름 낀 비갯덩어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리핀에서 1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잠시 태국에 들렀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작은 형제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공간이 있었다. 에이즈 환자의 임종을 돕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프란치스칸 공동체였다. 동기 형제 중에
박루가 형제가 호스피스에 관심이 많아서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그 공동체는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에 있었다. 인근엔 커다란 연못이 있고 주위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즈넉했다. 우리는 약 일주일간 그곳에 머무르며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형제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사실 우리가 그곳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또 다른 작은 형제들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다. 에이즈 환자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꼈다. 많은 에이즈 환자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거리로 내몰려 죽음을 만난다고 했다. 그나마 이 요양원에 들어온 이들은 돌봄 속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한 번은 요양실을 둘러보는데 한 에이즈 환자의 머리맡에 얼음 담긴 냉커피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를 돌보는 형제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환자에게 냉커피를 조심스레 먹였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커피를 주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상식적으로 환자에게 굳이 먹일 이유가 없는 음료였다.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형제는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딱 한 번 소원을 말할 기회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건강할 때 커피를 즐겨 마시던 그 환자는 마지막 소원으로 시원한 냉커피를 요청했고 지금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고통의 와중에 들이키는 생의 마지막 커피가 그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죽음 앞에서 더욱 간절해지는 일상의 행복은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혼자 그 요양실을 찾았다. 반쯤 감은 눈을 허공으로 향한 채 거친 숨을 쉬면서 누운 환자의 표정에는 주름과 고통이 가득했다. 죽음을 향해 마지막 다른 박질을 치는 그를 보자니 두려움이 몰려왔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저 고통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는 두려움. 죽음 너머로 모든 게 사라지는 덧없음과 마주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과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함께 들었다. 그러자 나라는 존재가 참으로 덧없는 형상처럼 느껴졌다. 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겁없이 내뱉는 힘없는 말장난 같았다. 영원을 말하기에 앞서 처절하게 죽음을 응시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나를 스쳤다. 모두 제자리. 종신피정 중에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다. 소나무에게 말을 걸거나 지나가는 새를 보며 몇 마디 하는 수준이었다. 평소처럼 약간의 미숫가루와 배즙으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고 산책 겸 뗄나무도 주울 겸 소나무 숲 사이를 거닐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간만에 토끼가 놀다 갔는지 눈 위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차가운 눈구덩이에서 배고픈 꿩 한 마리가 부드덕 뺑소니를 치듯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잔잔한 바람소리만 맴돌았다. 근 보름 동안 딱 한 번 저만치 등산로를 벗어난 사람의 발소리를 들은 것 빼고는 외부와 접촉할 일이 없었다. 홀로 거니는 시간만으로도 이상하리 많지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자 자연과 자연스레 교감이 이루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에 숲을 거니는데 문득 소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내게 뭔가 말하려는 듯해 자꾸 눈길이 갔다. 이상한 마음에 다가서서 소나무 줄기를 만졌는데 줄기 상단에 뭔가가 보였다. 줄기가 혁대를 두른 듯 볼록 튀어나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소나무 줄기에 녹슨 굵은 철사가 묶여 있었다. 누군가 야영하면서 묶어놓은 것 같았다. 철사를 단단히 조여놓고 그냥 자리를 떠난 모양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소나무가 자라면서 굵은 철사가 줄기 둘레를 1cm 정도 파고든 상태였다. 소나무는 몸뚱이를 파고든 철사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철사를 반드시 끊어야 했다. 철사로 인한 상처를 메우느라 송지를 내뿜은 흔적이 줄기에 가득했다. 소나무를 한 번 더 애틋하게 쓰다듬고는 철사를 끊어주리라 약속했다. 암자로 돌아가 연장을 찾아보았다. 철사를 자를 만한 연장은 없었다. 녹슨 낫이 하나 있었다. 일단 그걸 들고 다시 소나무 숲으로 올라갔다. 철사는 제법 높은 곳에 묶여 있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기를 반복했다. 몇 번 시도한 후에 간신히 나무에 올랐다.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다른 한 손에 든 낫으로 철사를 끊으려 시도했다. 벤치가 있었다면 금방 끝났겠지만 녹슨 낫으로 굵은 철사를 끊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팔에 기운이 떨어지면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몇 번 나무를 오르내린 끝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철사가 끊겼다.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갑게 들리던지 나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다. 소나무 몸통을 파고든 철사를 흔들어서 뽑아냈다. 속이 시원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눈가루가 흩날려 떨어졌다. 소나무가 고맙다고 눈물을 떨구는 것 같았다.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그 순간을 기다렸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소나무가 스스로의 힘으로 철사를 끊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채기를 끌어안고 아픔을 견디며 송지를 내뿜는 일뿐이었다. 인간도 그런 존재 같았다. 스스로 상처를 끌어안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듯 싶었다. 그 한계를 넘어 자신을 치료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효과적인 첫 발걸음임을 깨달았다. 손에 쥔 철사 조각을 보며 나를 되돌아보았다. 내 스스로 떨치기 어려운 나를 속박하는 녹슨 철사는 무엇일까? 내 안에 녹슨 철사가 나를 옥죄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일었다.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내 안의 상처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소나무의 녹슨 철사는 내게 또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 종신피정을 위해 무주 골짜기 암자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난 때였다. 새벽에 약수를 한 사발 마시는데 물을 받아놓은 드럼통 바닥에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작은 나뭇잎이 들어간 줄 알았다. 자세히 보니 뒷걸음질을 하는 가재 한 마리였다. 엄동설안에 드럼통 바닥에 사는 가재를 보자 무척 반가웠다. 일주일이나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산속에 있다 보니 가재 한 마리도 정든 친구처럼 느껴졌다. 시냇가로 들고 내려가 풀어줄까 생각했지만 머무는 동안 벗으로 삼을 겸 해서 놔두기로 했다.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떻게 가재가 저 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약수터에서 흐르는 물은 아주 가느다란 호수를 통해 드럼통과 연결되었다. 드럼통은 뚜껑이 견고하게 닫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잡아서 넣지 않은 이상 가재는 가느다란 호수를 타고 들어갔어야 했다. 하지만 저 정도 크기의 가재가 좁은 호수를 타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심지어 이 암자에는 최근 2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이 머물렀을 때 문득 어릴 적 뒷산 냇가에 가재 잡던 생각이 났다. 다 자란 가재는 길이가 10cm쯤 되고 크기가 제법 컸다. 반면 다 자라지 않은 새끼는
어린아이 새끼손가락보다 작았다. 결국 암자의 가재는 아주 작았을 때 호수를 타고 드럼통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통 속에서 성체가 될 때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생애 거의 모든 날을 드럼통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다. 가재는 그 드럼통 속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어떠했을지 궁금했다. 드럼통은 안전했다. 천적에게서 무사히 보호되는 공간이었다. 가재는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드럼통 속에서 나갈 방법을 모른 채 갑갑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가재에게서 또 다른 날을 보았다. 다른 학생들처럼 입시의 무게감을 견디며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수조원에 들어갔다. 수조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지만 수조원은 세상에서 보호된 좋은 공간이었다. 가재와 내가 다른 점은 가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고 나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가재가 드럼통 속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기를 원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진짜 골짜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날 너를 데리고 내려가 골짜기 시냇가에 풀어주겠다 하고 말을 건넸다.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골짜기의 시냇가는 지금껏 내가 머문 드럼통 속 세계와는 천지 차이라고 일러주었다. 내 말을 들은 가재는 두려운 듯 더 웅크린 채 드럼통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한 달 남짓한 피정을 마치던 날 짐을 꾸린 뒤 암자의 문고리를 잠갔다. 나 다음으로 이곳을 찾을 누군가도 혼신을 다해 정진하기를 바라며 십자성호를 그었다. 약수터에서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가재를 꺼냈다. 가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 손바닥을 몇 번 건드리더니 바로 올라탔다. 산을 30분쯤 내려와서 맨 처음 마주한 골짜기 시냇가에 멈췄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시내를 돌로 내리쳐서 구멍을 냈다. 펑 하는 소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함성 같았다. 그곳으로 가재를 보내줬다. 막상 얼음장 같은 냇물에 몸을 담그자 가재는 잠시 주춤했다. 이내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가까운 바위 아래로 숨어들었다. 그는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나도 시내로 뛰어든 가재 마냥 발걸음을 재촉하며 세상으로 내려갔다. 두려웠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한가운데임을 잊지 않았다. 만년설의 깨달음. 티베트의 삭막함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거칠게 하진 않았다. 보면 볼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칼을 가는 돌처럼 나를 문질러댔다. 일주일 넘게 달려 티베트 고원과 황야를 뒤로하고 신산 카일라스에 도착했다. 몇 킬로미터 멀리에서 카일라스의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일행은 차에서 내려 환성을 질렀다. 곧 카일라스를 느껴볼 수 있을 거라 기대로 가득 찼다. 하지만 5분이 되지 않아 카일라스는 구름을 휘장 삼아 모습을 감추었다. 과연 신산이라 불릴 만했다. 자신을 그렇게 쉽게 허락해줄 카일라스가 아니었다. 우리는 카일라스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카일라스를 트레킹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통행료도 지불했고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포함한 안전교육도 받았다. 동료들이 내게 배낭을 짐꾼에게 맡기라고 권했다. 조금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랐다. 트레킹 중간에 고산에서 다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카일라스 트레킹이 시작되자 정말 잘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카일라스는 빈 몸으로 오르기에도 숨이 가빴다.
해발 5,000m가 넘는 고원에서는 10걸음을 멈추면 잠시 멈춰서 쉬어야 했다. 처음에는 일행들과 보조를 맞추다가 나중에는 거리를 두었다. 몸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옆으로는 순례자들이 바쁜 걸음으로 나를 앞질러 갔다. 잠시 쉬는 순례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들은 하룻밤이면 카일라스를 한 바퀴 돈다고 했다. 마치 염주를 몸으로 굴리듯이 스스로 염주가 되어 한 번이라도 카일라스를 더 돌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곳에 같이 오지 못한 가족의 죄값까지 씻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번뇌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정말 지독하게 느껴졌다. 우리 일행은 2박 3일 일정으로 카일라스를 순례했다. 단순히 트레킹을 즐기러 온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순례자들이 해왔던 몸 기도를 익히기 위해 찾은 것이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할지 더듬어 보았다. 숨이 차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한 걸음을 떼기도 힘든 상태에서는 내 발걸음을 바라보는 것도 버거웠다. 귓가에서는 몰아쉬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첫날 밤은 고통 속에서 잠이 들었다.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지만 일행과 함께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잠을 청했다. 가벼운 고산 증세가 보여 스트레이 산소통에 의지해서 조금씩 숨을 쉬다가 간신히 잠들었다. 둘째 날 밤은 이름 모를 작은 절에서 묵었다. 텐트보다 훨씬 나았다. 절에서 준 이불은 한 번도 빨지 않은 듯 검정 곰팡이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도 감지덕지에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몇 시간쯤 자다가 눈을 떴는데 목이 좀 아팠다. 이를 닦기 위해 일어났다. 주섬주섬 칫솔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밤 하늘의 별빛이 부셔서 고개를 돌렸다. 찬찬히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황홀했다. 주먹만한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다. 별들이 너무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바늘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다. 별들은 강물을 이루어 하늘을 몇 바퀴 휘감았다. 마치 양 수만 마리가 풀을 뜯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같았다. 태고적 천지창조의 모습을 재현하듯 별들은 번쩍번쩍 무한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밤하늘을 수놓은 우주의 향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존재가 애석해졌다. 그 웅장함 아래 나라는 존재는 이곳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다를 게 없었다. 순식간 사라지는 먼지와도 마찬가지였다. 제 아무리 산을 오르며 합장하며 손모아 외친들 그저 인간일 뿐이었다. 지극정성으로 돌탑을 쌓아 올리듯 온몸으로 한 장 한 장 덕을 쌓는다 한들 가엾은 인간일 뿐이었다. 순례가 멈출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내 의지로 전장의 전리품을 획득하듯 달려드는 일을 멈춰야 했다. 무자비한 군대의 모습으로 달려든다고 한들 진리는 내 손에 머물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한계 지어진 내 존재의 그림자만 바라볼 뿐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천천히 산에서 내려왔다. 골짜기 사이로 만년설 녹음물이 거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웃옷을 벗고 머리를 물에 담갔다. 만년을 기다려 녹아내린 물줄기는 내 머리를 세차게 걷어차며 지나갔다. 흘러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했다. 고개를 들어 악을 쓰듯 신에게 소리쳤다. 어찌하여 우리를 유한 속에서 이토록 목마르게 내버려 두느냐고. 미친놈처럼 삿대질을 하고 춤추듯 뛰어다녔다. 얼마 못 가서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목덜미 사이로 만년의 차가운 기다림이 흘러내렸다. 그 차가움은 영원한 기다림을 담아내듯 나를 휘감았다. 내 귓가로 흘러내린 물줄기 한 방울만이 가엾다는 듯 위로를 던졌다. 자기는 깊은 어둠 속에서 만년을 기다려 녹았노라고. 너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기다렸냐고. 한계를 벗어던지는 못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고독한 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나는 너무 먼 곳까지 왔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죠.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